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학 원론 최종 정리를 맡은 이종석 평가사라고 합니다. 어, 이제 뭐 시험도 얼마 안 남았네요. 보니까 뭐 막판에 정리하는 단계잖아요. 막판에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뭐 기존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지만 조금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요번에 공고 나온 걸 보니까 뭐 변동사항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2차 시험에 해당되는 변동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소 합격 인원이 200명입니다. 200명. 200명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이 200명이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이 접수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6시까지 접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접수 안 하신 분도 있으시면 접수하셔야 되겠죠. 해서 시험 일자는 4월 2일로 결정이 났고요. 합격자 발표는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때까지 3월, 4월, 3월 한 달, 3월 한 달하고 2월 달, 요하 2달 좀 못 남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동산 원론. 기존에 좀 공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달이면은 충분히 좀 커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가 좀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 이런 말 하면 너무 장사속 같아서 그러는데 나오는 것만 보시면 충분히 따라잡으실 수 있습니다. 뭐 시험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뭐 기본 이론을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진도도 천천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정리를 하지만 점점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시험이 이제 그 가능성 있는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하다 보면 또 좀 좁혀지거든요, 범위가. 뭐 시험 공부 시작할 때부터 시험 나오는 것만 공부해도 솔직히 뭐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문제가 이제 조금 좀 난이도를 좀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해서 불이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생각도 못한 뭐 그런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유추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만 요번에 뭐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요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요 교재의 형식이 약간 좀 낯설으신 분들은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익숙하다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제 책자 부동산학 원론 최종 정리 요 책자는 양식이 일단은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요즘은 2차 답안지가 다 대부분 공통이더라고요. 이 양식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차 이제 공부 다 끝나시면 이제 바로 2차 하시잖아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2차 시험 그 과정이 학원에서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식이잖아요. 그 주관식 답안지 형식입니다. 2차 답안지 형식.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이라도 좀 미리 익숙해지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2차 답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꾸 이제 내용을 계속 벌려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압축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좀 이게 정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차 공부는. 그 과정에 가장 바탕이 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익숙해지시자는 그런 차원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로 공부를 이제 직접 자기가 하시다 보면은 이 양식을 계속 이제 손으로 써나가시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양식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의 그 요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좀 특성이 뭐 요거 이 교재 양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교시에 세 번째 과목이잖아요. 1교시가 보면은 120분을 시험을 봐요. 120분인데 그 중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81번부터 120번까지의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20분 동안 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낯서실 겁니다. 뭐냐면은 50분 시험을 보고 마치는 동안이니까 바짝 한 3, 40분 동안의 집중력을 확 올리신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집중도가 좀 낮아졌다가 좀 쉬고 그 다음에 좀 원기 회복하고 다시 집중하고 이런 형태의 시험이었을 텐데, 이 120분 시험 같은 경우는 1시간 넘어가면 이제 집중도가 급격히 좀 떨어지는 면이 좀 있어요. 이제 슬슬 딴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이 포지션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쉬운 실제로 시험이 끝난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뭐 이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뭐 충분히 이 정도면은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사전에 좀 잘 정리하시는 게, 이미지가 명확하게 내가 남아 있다면 실제 시험에 가서도 집중도가 조금 낮아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틀리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런 특성을 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를 뭐 간단하게 좀 뭐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자면은 지금 제가 구성한 요 책자에서는 이 8개 챕터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 끝난 다음에 그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가 몇 회 시험이죠? 몇 회 시험, 잠깐만, 올해가 33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2021년도 시험인데, 2021년도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실제 기출문제를 수록을 했습니다. 수록을 했는데, 뭐 보시면은 그 기본 이론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고, 몇 번 반복된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감정평가사 시험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문제 난이도가 좀 낮다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작년에는 3월 20일인가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월 말이거나 아니면은 4월 초 정도가 실제 시험을 보는 그게 되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작년에 10월 말에 왔습니다. 10월 30일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시험이 서로 간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평가사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평가사 시험에 다뤘던 내용을 중개사 시험에서 많이 다룹니다. 실제 그런 현상이 뭐 보시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조금 난이도를 좀 높여서 그 다음에 평가사 시험에 영향을 좀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수록한 이유는 올해 평가사 시험이 이 정도 난이도가 나왔구나.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 시간에서도 문제의 여기 진도를 나가면서도 비중을 두는 거는 요 시험 나왔던 부분들을 좀 비중을 둘 건데,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2022년도 대비잖아요. 2022년도 이제 올해 시험이 4월 2일이잖아요. 4월 2일. 그래서 요 시험에 나왔던 어떤 그런 특이한 점들, 그 다음에 이때까지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한번 맛을 미리 좀 봐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쭉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특이하게 톡톡 튀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다시 보셔야 되잖아요. 전부 시험만 보고 저기 수업만 듣고 나서 안 보실 건 아니니까 이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기출문제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8개 챕터에서 지금 총 수업 시간이 4시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수업이 4시간? 4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수업 진도를 처음에 뭐 1, 2,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5, 6, 뭐 7, 8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뭐 일단은 총론, 그 다음에 경제론, 그 다음에 시장론, 정책론 이렇게 돼 있는 요 전반부하고, 그 다음에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평가론 나뉘는 후반부하고 이렇게 좀 대별을 해서 처음에 첫 시간에는 요 1, 2단원하고 3, 4단원,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3, 4단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5, 6단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은 7, 8단원 이렇게 할 예정인데, 출제 비중으로 보면 이쪽 부분이 비중이 좀 높거든요. 높아요. 높고, 그러니까 출제를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문제 난이도가 이쪽이 좀 더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 시간을 많이 좀 배정을 할 거고, 설명도 조금 더 할 것도 같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것 같고,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특이한 점들도 다루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출제 패턴도 이런 거 좀 감안해 가지고 적절하게 제가 안배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활용하실 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지금 요 교재를 제가 뭐 감히 뭐 이렇게 말씀도 좀 그렇지만은 2차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활용해 하셔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2차에서 이론 있죠? 이론, 감정평가 이론. 이론에 단거나 노트로 쓰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쓰시는 분은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시만요. 이제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없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자, 부동산학 총론 페이지로 하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자, 4페이지고요. 그 기존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잘 활용해 주시고 과목 특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부동산학 총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총론 부분인데요. 총론 부분에서 이제 무게중심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부동산학의 특성이 뭐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대별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부동산학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부동산 분류 부분, 요 개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토지의 분류, 그 다음에 건물의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크게 이렇게 대별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대별하시면은 한 문제 네 문제 정도 분량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법률적인 분류, 이게 가장 커요. 이게 가장 크고요. 나머지 건 뭐 경제적인 분류하고 물리적 분류하고 이런 거는 법경기라고 해서 하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법률적 분류에서는 이제 그 민법에서 하는 그 민법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법 조항이 있잖아요. 부동산, 동산 뭐 이렇게 나누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오린 듯 했으니까 좀 이렇게 좀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드릴 거니까 너무 이렇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법률적인 분류에서는 협의의 분류하고 이제 광의의 분류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의 분류를 이제 복합 개념의 그 분류하고 복합 부동산하고 그 좀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인식하는 걸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부동산이라는 요 개념, 요 지문은 이상하게 좀 지문을 많이 구성을 하더라고요. 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의로 나누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요 분류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 광의의 부동산 분류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 준부동산이 들어가잖아요. 준부동산. 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민법에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의 부동산을 말하는데, 광의의 부동산은 준부동산, 소위 말해서 등기 등록을 하는 그런 부동산들이 여기 포함이 돼요. 근데 문제 지문에 구성되는 거는, 특이한 거는 교수님들이나든지 뭐 이렇게 그 출제위원 들어가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오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실제 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론서가 있는 내용들을 문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준부동산 중에 선박, 요거는 등기를 할 때 선박 등기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 위주로 문제가 좀 구성되니까 서브에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 큰 틀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자, 부동산학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종합응용과학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학문적 성격, 로마자 2번의 학문적 성격에 보시면은 종합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이 정도가 지문 한 줄 정도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 좀 밑에 여기 로마자 3번을 보시게 되면, 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뭐 관리적 측면의 재활동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 부동산을 빼고 뭐 그 앞에다가 뭐 중개 넣고 중개 활동, 감정평가 넣고 감정평가 활동, 그게 부동산 활동이거든요. 뭐 그런 개념인데, 부동산의 활동의 특성이 그 뭐 기술성, 과학성, 전문성 요구된다고 하는 점들은 이제 뭐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윤리성이라고 하는 부분 중요해서, 실제로 평가 업계에서는 윤리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이 윤리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최대한 그 징계는 안 받고 자체적으로 정화하자, 이런 쪽이거든요. 평가 업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외부의 간섭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잘하자, 이래서 윤리성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아요. 어느 업종이나 뭐 다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부동산 이 업계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덩어리도 이제 좀 크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많기 때문에 윤리성이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성에 대해서는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윤리성이라는 게 강조가 돼서 외부에서 그 법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는 피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마련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윤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분류를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뭐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고용윤리는 누군가를 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말만 딱 보면 그냥 고용하는 사람과 종업원 간의 어떤 뭐 윤리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이 조직윤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직을 했으면은 상하 간의 관계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 이 조직윤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업자들 간에 뭐 법인과 법인 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다음에 사무소하고 사무소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업자 간에 지켜야 하는 윤리, 요거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면은 나머지 건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에서 또 특이한 건 뭐냐면,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요즘 이제 구성이 되더라고요. 부동산업의 분류입니다. 부동산업의 분류. 그래서 요거를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나눠가요. 그래서 이 중분류라고 하는 요 부분을 부동산업으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소분류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는 이제 이제 임대, 그 다음에 뭐 관리, 뭐 개발 이렇게 가고, 세분류 가면 요걸 또 이제 뭐 분류하는 거죠. 이렇게 분류하는 거,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업의 중분류에서 건설업은 별개입니다. 건설업은 별개예요. 일단 요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분류로 하면은 임대, 개발, 관리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여기에는 주거용 비주, 이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시겠네. 자, 여기 두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관리는 기타가 없어요. 기타 관리가 없어요. 이렇게 세분류에서 세분류로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세분류입니다. 세분류.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해. 그래서 이 중분류에서는 건설업하고는 별개의 중분류로 분류가 떨어진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임대개발 관리 이렇게 나눠진다는 소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에서 세분류로 가시면 임대료 개발은 주거, 비주거, 기타가 있는데, 관리는 똑같이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기타 이거는 없다는 거죠. 이건 없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 그러니까 요 지금 책을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요거를 책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요거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책에 보시면은 저기 옆에 칸에 요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한글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암만 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표에다가 이걸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를 요 책 보신 분이 요렇게 자로 이렇게 좀 이어주세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눈이 좀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나면 좀 안 어지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문제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요 부분 좀 정리해 놓으시고 요것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념, 요것도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거 계속 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법경기로 보는 이런 측면을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칭한다. 이거를 꼭 요거랑 바꿔서 이렇게 좀 문제 지문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분류를 하는데, 이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게 틀린 게 지문이라는 거죠. 이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을 하나, 지문 하나, 요 부분에서 지문 하나, 요거 구분하는 거 지문 하나, 이렇게 문제 지문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라고 하는 거는 토지 및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본다. 여기 협의의 분류고, 그 다음에 그 각종 그 특별법에 나와 있는 등기 등록을 하는 부동산을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포함한 내용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요게 법률적인 그런 분류입니다. 법률적 분류인데, 특이한 거는 문제 지문이 많이 구성되는 거는 요 법 때문에 꼭 선박 가지고는 이렇게 문제 지문을 구성을 특별하게 하거든요. 요거는 2020년 기출문제 아마 그렇게 돼 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선박은 등기를 하는 게 보시면은 그 법에 그 선박 등기법 2조에 보면 적용 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 선박 등기법은 이러한 그 구조하고 크기의 등기를 하고 아니면 등기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20톤 이상의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기관이 달리는 기선 하고, 그 다음에 범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뭐 그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이거는 저기 뭐 저 기름이라든지 뭐 어떤 뭐 그런 그 이 기관 장치가 달려 있는 거고, 요거는 그런 게 아니라 바람으로 가는 그런 배를 말하는데, 요 기선과 범선 요거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준부동산인 거죠, 요게. 이거 선박은 20톤 이상 기선하고 범선은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평가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100톤 이상의 그냥 떠 있는 거.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요거는 그 반포대교 옆에 보면은 세빛 둥둥섬이라고 있잖아요. 요즘 데이트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요. 많이 하나? 아무튼 저 주말에 가면 뭐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근데 요런 것도 보면은 거기 뭐 그 예식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당도 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상 그거는 떠 있는 부동산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00톤 이상의 떠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는 그냥 광해 부동산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가고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세분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선박은 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문제 구성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20톤 이상의 부선은 아닌 겁니다. 100톤 이상의 기선 범선은 당연히 하는, 20톤 넘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그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물리적인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를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참고를 알아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굳이 거기까지 눈길을 주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그 개념, 법률적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착물.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좀 갈게요. 이쪽으로. 이거 좀 보시고 정착물.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란 말이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별 그거 이의 없이 그냥 부동산을 보는데,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정착물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정착물로 분류해서 요거를 그 부동산을 보는 게,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뭐 건물이 부동산, 따로 우리나라 별개 부동산을 보니까. 근데 이제 수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농작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목 같은 경우는 그냥 부합해서, 그 민법에 보면은 부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합된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이게 종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4개 크게 분류를 하는데, 이제 독립으로 되는 것들은 이제 건물, 대표적으로 독립의 어떤 부동산을 보고, 수목이나 미분류 가시 같은 경우는 종속 정착물이라서 부동산에 이제 종합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뭐 당사자 의도,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관계 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정착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분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토지 분류라고 하는 건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 보시면은 그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택지, 부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체크해 놓으실 게 낮이 요거 좀 문제 지문으로 많이 구성되거든요. 그 낮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뭐 지상에 있는 정착물이니까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데 이 사건도 설정되지 않는 그런 토지 이렇게 개념상 그렇게 돼 있어요. 개념상으로는요. 그리고 낮이라고 하는 개념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념 그대로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 법 그 체계 때문에 공법상 제한은 전부 다 받아요. 안 받는 토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 받는데 그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임차권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저당권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다 그걸 낮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 개념상은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약간 좀 혼용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시험용으로는 요 개념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 7번에 보시면 표본지 있어요. 표본지. 요것도 시험 문제로 좀 구성되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요게 지금 법이 지가 변동률이 예전에 근거 규정이 그 국토계획법이었는데 최근에 거래신고법인가 뭐 그쪽으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지가 변동률 산정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런 거 규정한다고 아마 그쪽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가 변동률 산정을 위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 산정을 위해서 그 표본이 되는 거 토지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필지. 자, 이거 7번 요 내용 고 개념 먼저 말아 놓으시고 표본지. 그다음에 그 후보지하고 이행지하고 같이 하나의 어떤 그거고요. 한 세트고요. 그러니까 후보지는 지대간, 요건 이행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종별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형별 할 때 유형별 그 안에 그러니까 요 지대 내에서 이행하는 거, 뭐 상업에서 뭐 주거로 이행한다든지 뭐 이런 거고, 상업 안에서 뭐 요 안에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그 농지에서 뭐 주거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임야지대에서 뭐 주거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대가는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후보지 같은 경우는 뭐 환지 예정지, 산지 후보지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고요. 이행지 같은 경우는 뭐 지대 내에서 뭐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뭐 좀 새로 짓는 용도가 바뀌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뭐 여기 토지 분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내용들로만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신데 최근에 이제 건물 분류가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건물 분류도 우리가 이 건물 분류하면 이때까지는 뭐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뭐 단독주택 요 정도만 분류하고 공동주택에서도 뭐 연립은 어떻게 되고 다세대는 어떻게 되고 아파트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그거는 너무 문제가 별로 이렇게 그 변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단독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단독에 보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거든. 다중주택. 요 부분을 중개사에서 시험을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걸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우리가 흔히 아는 연립 다세대 아파트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기숙사가 있어. 기숙사. 요 두 개가 되게 개념상으로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은 왠지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예측이 되는 건 뭐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이게 좀 해도 되죠, 뭐. 예? 뭐 안 되면 말고. 근데 그 중개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중주택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 요 개념하고를 한번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학생 또는 직장인
거주, 그 다음에 독립치사 이런 거 없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학생이나 종업원 쓰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동취사 이용 세대수가 요게 50% 미만. 왠지 개념이 유사해 보이죠. 이 말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독립취사 안 된다, 공동취사한다, 요건 학생 종업원, 요거는 학생 직장인 거주 이렇게 돼서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정리하시라고 제가 8페이지 한번 좀 실어놨거든요. 이거 어떤 개념으로 봐주시느냐? 다중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다중주택 요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다중주택이라고 있거든요. 보시면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거구나. 근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갖추지 않는데 욕실은 씻을 수는 있어요, 거기서. 근데 밥을 해 먹으면 안 된다.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근데 솔직히 뭐 취사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거는 거기다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거만 연결 안 해놓고 이동 가능한 뭐 브루스타 같은 거 갖다 먹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 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설치 안 한다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뭐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오븐도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전열기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법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그 3번 같은 경우는 다가구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가구나. 자,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숙사라는 게 있어요. 기숙사 보시면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한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저도 다 못 외웠어요. 그냥 이렇게 뭐 문제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솔직히 최근 들어가지고 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져요. 왜냐하면 다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이 세대수를 많이 좀 이렇게 좀 쪼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짓는 것들은 다중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룸으로 세놓으려고 그렇게 하신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임대가 나오니까 수익이 받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평가를 하다 보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근의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합친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거를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걸 이상으로 비싸게 팔거든요. 그것도 실제 거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중주택의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배분하고 나머지 토지만의 가격으로 사례를 삼으려고 하면 너무 이제 가격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이 조금 요즘 이게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개념을 딱 물어본 거예요. 작년 10월에.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는 제 생각에는 이거 단독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지문 중에 한 줄로 구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중주택의 개념, 뭐 다음 좀 건물 분류하면서 요 기숙사 개념을 해가지고 하나는 좀 잡아 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건물 분류돼 있고, 건물 분류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물 분류를 건축법에서 요것만 해도 요거는 건축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요건 건축법에 의한 분류. 요거는 건축법에 의한 분류예요. 요거는 이제 뭐 교재 참고해 주시고요. 요건 이제 건축법에 의한 분류고, 여기에 이제 주택법에 의한 또 분류가 몇 개 있어요. 이게 주택법에 의한 분류. 요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여기 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의 분류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뭐 준주택,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런 거는 그냥 개념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준주택은
준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택인데 주택이 아닌 걸 수도 있나? 뭐 섞였나? 뭐 금방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거용 주택 외에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근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건물, 이걸 준주택이라 얘기를 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고, 요즘은 공동주택도 이제 뭐 이렇게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부모님이 사시고 이쪽은 그 아직까지 그 분가하지 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세대의 자식이 살고 있다면은, 요즘은 그런 나이가 점점 좀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죠? 부모랑 동거하고 있는 그 자식들 나이가 좀 이렇게 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서로 안 마주치는 게 싸움 안 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게 보면 이렇게 고령의 그 자식과 고령의 부모 간에는 이상하게 이 언쟁이 많아요. 보면 언쟁이 많아가지고 문을 따로 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주택법이 참 우리나라 세대를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세태를. 아무튼 근데 여기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요거가 이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시험을 내가 출제를 한다라든지, 저도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한다든지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현재 이슈화되고 있거나 아니면 기사에 나와서 사람들 관심이 많이 쏟아지는 그런 어떤 주제면은, 나 문제 뭐 내지 고민하다가도 그쪽으로 한번 한번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많이 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요즘 뭐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여러 개 막 져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이건 나중에 정책론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동산 총론도 민법 총론 같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다 아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다 보니까 이거 분량 조절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거.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체크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지네 이거. 아무튼 요렇게 요거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같은 경우는 요건 뭐 워낙에 뭐 쉽다고도 얘기하고 문제 주려고 하는 문제니까 여기 페이지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예요. 자, 이렇게 좀 칸을 좀 띄운 거는 제가 하기에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 하시고 뭐 굳이 하신다면은 이제 여기다가 약간 좀 단거나라든지 좀 특이한 거라든지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다가 개인마다 좀 추가로 하시라고 좀 칸을 좀 넓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요 총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부동산 토지 특성 뭐 간단히 보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토지 특성에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의 그 특성이 이제 부동성, 그 다음에 개별성, 그 다음에 부증성, 영속성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죠. 자연적 특성. 그런 내용들하고 뒷페이지에 10페이지 넘어가시면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요거를 이제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다시 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요거에 파생 현상들이 있어요. 파생 현상들. 파생 현상들이 있는데 부동성하고 개별성하고는 약간 좀 짝이에요. 짝. 약간 좀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성이 생기고 또 개별성 때문에 또 부동성이 더 지지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증성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부증성이랑 관련된 내용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제사학적으로 봤을 때 좀 특수하다고 본 그런 측면의 학자들이 고전학파고 아니다 특수하지 않다 본 그런 측면이 신고전학파 쪽에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니까 특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 지주한테 지대를 좀 이렇게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신고전학파고요. 자, 그런데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이게 납득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토지 공급은 그래서 항상 이제 비탄력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기 그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다만 뭐냐면 요거를 그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뭐 상업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주거용 쓴다든지 뭐 다른 기타 용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중성이 있는 그런 토지를 잘 쓰기 위해서 최유 이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적용 안 된다, 집약화, 용도 다양성, 최유 이용이 전부 다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속성 요거는 보시면 되겠고, 요런 정도 구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체유 이용과 관련된 어떤 그 토지 특성이라고 한다면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 쪽 좀 정리 좀 했고요. 부동산 경제론 간단하게 좀 쉬기 전에 간단하게만 여기다가 좀 정리를 좀 해놓고, 경제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경제론이랑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라 수요 공급 이쪽도 솔직히 말을 하자면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이제 평가사 시험용으로 보면은 말을 좀 줄여야 돼요. 말을 줄여야 돼. 이제 요거는 좀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경제론의 시험 출제 되는 부분은 뭐 수요 법칙, 그 다음에 뭐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탄력성 뭐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경제론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균형의 이동,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두 개 정도 더 한다면은 이 탄력성인데, 탄력성이 요 수요 공급 탄력성 말고 이제 대체재하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 부분하고 탄력성과 연관되어 있는 거미집 이론, 요런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경제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험 문제가 그 한 2문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굳이 요즘으로 시험 문제 강약을 얘기하자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경제론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경제론 잡고 경제론 얘기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론하고 그 다음에 시장론 정도까지 하면 아마 이번 첫 시간 아마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걸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